어떻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쓰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학과는 결정인데요. 아직 대학 혹시 결정 못했어요. 원서 다 썼습니까? 아직 쓰지 못했어요.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학과였는데 어느 학과로 고치고 있습니까? 좀 이따 질문해 주시겠어요? 실명 지원 2.218대 1의 경쟁률. 직장생활 고달퍼도 틈틈이 공부했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해보자. 자신 있게 시험 치르니 합격 소식 나를 반기네. 이게 정말 꿈이었더냐. 이게 정말 생시였더냐.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학교 생활에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대로. 불만족은 전혀 없으세요? 아니요, 있죠. 너무요, 공부에 이렇게 학생들을 메워놓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다룬다거나 그런 것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나친 자율학습이라든지요. 좀 너무 강요하는 공부 뭐 그런 것이 불만이죠. 저희들의 아름다운 청춘이 대학 입시라는 것에 얽매여서 빛을 발해가고 있다는 그 점이 무척 안타깝고요. 공부? 그래, 공부하는 애들은 애비가 퇴근에 들어와도 아랑곳없는 상전이지. 그래, 상전이고 말고. 아빠, 저도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고3인데 왜? 저도 방은 하나 따로 갖고 싶어요. 넌 고3이 무슨 뭐 벼슬자리인 줄 아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 집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뭐 그거는 아마 고3을 둔 가정은 누구나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저녁 식탁을 할 때 반찬을 하나 사도 그 아이 위주로 하게 됩니다. 고3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아찔해. 너희들 사당 오락 알지? 응?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니. 난 자신 없어 정말. 빨리 일어나. 학교 늦어. 수많은 고3 학생과 고3 엄마들이 앞으로 1년간 계속해야 할 악전고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는 고생학교로 불리우기도 하며 고1 교실은 입원실, 고2 교실은 중환자실, 고3 교실은 영안실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3학년 올라면 3, 4, 5, 6, 7, 8, 9, 10, 11, 8개월밖에 안 돼. 과목 수는 많지. 시간은 적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이 명상의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다 빼고 공부하는 시간만 주십시오 하는 것이야. 고등학교 3학년. 음악 미술은 시험 과목에도 없는데 빼는 게 어때요? 점심시간 50분을 20분으로 줄이고요. 30분을 자율학습 시켜주세요. 도서관 이용은 성적 순으로 해주세요. 똑같은 시간에 날마다 학교에서 공부를 반강제적으로 하고 혼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어른들은 도대체 우리들을 무엇으로 생각한단 말인가?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학생들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는 로봇은 아닐 것이다. 이런 그 고백들을 지금 고3 그 입시에 정말 그 쫓겨 있는 학생들. 모든 학생이 다 대학 가려고 난리를 치니까 엄청난 경쟁과 쓸데없는 그런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방치하고 많은 학교들이 그걸 조장해서 그냥 이름만 저한테게 많이 보내면 학교의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 인류대학 병에 걸려갖고요. 학교 자체가요. 네. 그래갖고 우리 학교는 몇 명, 니네 학교는 몇 명 이런 식이다 보니까 서울대가 몇이 들어갔다. 연대가 몇이 들어갔다. 고대가 몇이 들어갔다 하면은 학교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렇게 남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선생들이 안 해. 그럼 우리들 부모도 또 얼마나 그걸 바래. 이게 뭐야? 죄송해요. 죄송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야. 너한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네가 1등을 해야 엄마도 1등 엄마가 되는 거야. 공부하면 몇 등 할 거예요? 1등이요. 1등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몇 등 할 거예요? 1등이요. 1등 할 거예요? 수석 합격이 반드시 수석 졸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수석을 차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뜻밖의 수석이라니 매우 기쁩니다. 여자 자연계 수석을 차지하셨는데 자, 이번 학력고사에서 그 수석을 하셨는데 말이죠. 방학 중인데도 초조하게 교무실을 지키고 있던 교사들은 수석 제자들을 얼싸안고 축하했습니다. 평소에 병호군이 공부를 어떻게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 복습을 그때는 학력고사였거든요. 전국 학생이 수석부터 꼴등까지 점수가 참 나오고 그다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국 대학이 점수에 따라서 서열화가 되다 보니까 한 번으로 원샷으로 모든 성적을 매기는 시험이었죠. 성적순으로 이름 부를 테니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 우리 반 1등은 이은주 아가 이리 나와. 아이고 참 이쁘기도 혀라. 이번 국어 과목 100점은 정규에서 강민철 하나뿐이다. 이놈들 박수 좀 쳐줘. 1등이 하면 별거 아닌 얘기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한 얘기처럼 생각하고 약간 뭐랄까 프리패스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VIP 카드 같은 걸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 대학에 왜 가세요? 저요? 네. 저는 물론 공부하러 가죠. 근데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학생의 58%가 그리고 남학생의 62%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학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사회에서 입시가 갖는 사회적 의미가 대학 진학이 아니잖아요. 대학 진학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이잖아. 그래서 치열하고 목숨 거는 것 같고. 네, 하나 자료가 있습니다. 79년 3월 7일 날 극성가회에서 빗나가는 망열팽 없을 수 없나 이렇게 해서 부유층은 과시욕 뜯어고쳐야. 돈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남이 시키니까 나는 안 시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분들이 집까지 팔아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세를 빼가지고 사글세로 들어가서 시킨다든지. 이 집 어머니는 월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오직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 20만 원의 대학생 개인 과외제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중류층이나 뭐 상류층 아주 상류층이나 시키죠. 보통 어디 시키겠어요? 다 가정에서는 시킬 수 있는 문제지만 없는 가정에서는 또 시킬 수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이들이 지출하는 1년 동안의 과외비는 1979년에 모두 82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본질적으로는 서로가 보완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입시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둘은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교육이라는 본질이 좀 왜곡된 거죠. 교육은 사람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켜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교육은 입시가 돼버린 거예요. 과외가 만국병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여서 그때 신군부가 나름대로는 사회개혁 정책이자 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정말 혁명적인.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의 입시 지옥과 과열 과외에 시달려서는 안 되겠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의사, 변호사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솔선수범하여 자녀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과외 공부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다 끝냈어요.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7월 30일 날 마지막 수업을 딱 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거 절대로 못한다. 고3 학생들도 그때 분위기에 알았다고. 그럼 학원이 뭐고 완전히 폐쇄시켜버렸죠, 그 당시. 지금 사람들은 아마 그 분위기를 예상을 도저히 못할 거예요. 지난해 과외 금지 조치 이후에 대학생들의 부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정교사 대신에 우유 배달을 하거나 방학 중 상가, 제과점, 은행 등에서 임시로 일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금지되어 있는 과외 공부를 하느라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학생, 그 학생, 또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신죠?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고위 공직자 자녀와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비밀 안방 과외를 해오던 서울 영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적발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소위 그 과외 천태만상이라 해가지고 어느 그 잡지랄지 이런 데 보도된 것을 잠시 인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그 승용차를 이용해서 타고 가면서 그쪽에서 과외를 한다. 그다음에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밤에 야간에 심야에 그 특별 지도를 하고 있다. 친척이나 파출부로 위장해가지고 그 집에 드나들면서 소위 그 국민학교에서 산수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부유층 자녀인 건 분명하고 그 중에는 사회 지도층 일부입니다만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전두환 때 그 여당의 정책위장 아들도 과외를 했어. 그때 소문이 그렇게 났어. 심지어는 뭐 서울시 교육감 아들이 뭐 과외한다고 또 소문이 나 있었고 그 당시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극단으로 말하면 아이들 숫자만큼 순경을 만들어야 돼. 그 사람 어떻게 그 과외를 맡겠어. 당신은 말이야 외출할 때 그 좀 그 참 그 후줄구리 그만이 대체 뭐냐고. 참 제발 좀 후줄구리 살지 말고 좀 깔끔하게 좀 살아봐. 여기는 단독주택이 아니야. 이 개포동을 이 불광 단독주택 아니 안 돼요. 글쎄요. 이 강남 쪽의 학부모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 대졸 출신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 쪽의 저희 반 같은 경우를 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가 대학을 졸업한 분이 두 분뿐이 안 계세요. 강남에 이사 오기 전에 이제 강북에 사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이사 오셔서 처음으로 어떤 옷을 해 입으셨어요? 요즘 좁은 땅덩이에 여러 가지 분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동서 분단. 그러나 또 하나의 분단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강이 가르는 강남과 강북의 계층 분단. 학생은 어떻게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이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좋기 때문에 저도 오고 싶었고요. 또한 부모님들도 이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또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됐는데요. 아파트 귀족이 됐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아파트 귀족? 임마, 난 빈민에 속해. 뭐라고?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또 따로 따르고. 이 강남 지역 고교의 올해 서울대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영동고등학교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고등학교 64명, 서울고등학교 50명, 상문고교 50명, 휘문고등학교 45명, 그리고 세화여자고등학교 27명 등입니다. 용케 8학군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경쟁이 시작됩니다. 경쟁이 아니라 차라리 전쟁입니다. 8학군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신중산층이 교육을 위해 더욱 견고하게 지키는 하나의 거대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강이 사실은 강남북을 가로지르는 다리라는 것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그게 운명의 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이 가르는 강남과 강북의 계층 분단. 올바른 교육이 있었다면 이 모든 분단이 이미 제거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KBS 교육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만 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그 과외 허용 문제에는 언제 어떻게 시행하실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외 문제는 거의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교부에서 지금 막바지 매듭 짓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데 할 것은 하고 또 못할 것은 못하고 1.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2. 방학 중이라도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과 학원 강사의 학원 밖의 과외 교습은 계속 금지한다. 3. 대학생의 과외 교습은 허용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직업적 과외는 금지한다. 현재 새로 나온 이 과외 금지 완화 대책 거기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요. 모든 학부모들이 1980년 이전에 그 과열됐던 현상을 다시 재현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자제를 하고 또 서로 견제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주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셔서. 뭘요? 아 근데 치열이가 과외는 하겠다고 해요? 지 처지에 허구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라면 하는 거죠.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신데요? 대강사들이죠. 인류예요. 수강료가 얼만데요? 지금 김 선생이 70이잖아요. 세 분에서 200이요. 200이요? 과외 열풍이 다시 불어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단했습니다. 불법 비밀 과외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나 일반 전문 과외 강사의 고액 과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하는 분위기에서 학부모들은 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교육비 지출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저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감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법도 아니고 다 하니까 제가 성적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근데 또 안 하기가 또 불안하고 그래요. 엄마도 하라 그러시고. 다음 안건으로는 과외가 있는데요. 전에 과외 금지시키라 그랬을 때 금지시켰죠. 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대요. 그리고 그렇죠. 또 과외 허가시키라니까 또 허가시켰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대요. 문교부가 무슨 동네 북입니까? 나 몰라요. 나 몰라. 안 해. 학부모의 기대 욕구가 단순히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니까 뭘 좀 보충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처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하고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쉬운 경험을 자녀한테 이식시키는 것이 사실은 사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학부모들의 실제적인 욕구였던 거죠. 선생님, 아니 지금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속편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아니 위아래 할 거 없이 사들이 팔짱까지 판사가 줄줄이에요. 최연소 고시 패스에다 최연소 부장판사.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잖아. 그런 이모부에 비해 원래 집이 부자란 걸 빼면은 임원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뭐 그런 열등의식 같은 게 자식한테로 작용하나 봐. 이모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되겠지. 우리 학부모들이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 자기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전부 이제 자식을 통해서 발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났잖아요. 아버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난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사람이다. 내 누나라면은 여자니까 제쳐놓고라도 어떻게든 너 하나는 인류 대학에 다니는 걸 보는 게 내 꿈이야. 그런데 다시 부딪혀보지도 않고 주저물러 앉겠다고? 몰랐노. 명상하는 거니? 너 편하라고 엄마가 차로 모시는 거 아니다. 알아요, 엄마.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야. 현대는 경쟁 사회라는 거 몇 번 말해 알아듣겠니? 야 임마, 넌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뭐 낭만, 기타 학원, 뭐 여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놈아. 자, 이 살벌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넌 공부를 후벼파란 말이야. 공부를 알겠어? 목표는 하나.
태학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라. 영광과 패배인가? 영광이다. 고준비. 고시시. 싸우자 이기자 가까우자. 예. 싸우자 이기자 가까우자. 시작. 암기 훈련, 자세 훈련, 극기 훈련을 위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학을 가야 할 입장 같으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통제를 받으면서 목적을 향해서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옆에도 경쟁자거든요. 대학 들어가는 데는 전국에서 따진다면 자기보다 공부를 더 하는데 자기가 옆에 도와주면서 할 필요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야, 수학 숙제 한 권 좀 빌려줄래? 나도 안 했어. 그래? 시험 때가 되면은 서로 필기한 내용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럴 땐 정말 친구 같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지요. 물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고 차들도 보이는데 왜 수학 문제만 안 보이는 걸까?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오 불쌍한 우리 고3들이야. 성적이 떨어지면서부터 여러 가지 또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또 불면증까지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두통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 입시 장애 증후군이라는 것이 진단이 외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진단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 쟤네들은 공부가 지겹지도 않은가? 하고 싶어 하겠냐? 부모 등설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너 몇 등이라고 했지? 43등. 심한 녀석. 뭐 임마? 야야야 그만하자. 남들이 들으면 병신들이 꼴값 한다고 웃겠다. 처음 이제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그 어떤 메시지를 주제로 하는 영화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힘드냐? 네. 아 그렇게 힘들어? 네. 뭔 녀석들 하나 별 수 있냐? 사회가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데. 사회가 대학을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 그렇게 딱 정형화가 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입시 열풍이라든가 입시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반기를 좀 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 하지만 난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다. 성적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야 하고 성적 때문에 친구가 친구를 미워해야 하는데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행복은 결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청소년 영화 하이틴스타가 되면서 하루에 팬레터만 해도 100통씩 받았어요. 제가 뭐 인기가 있고 뭐 잘생겨서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이제 팬레터 편지 내용을 보면은 자기 어떤 고민과 이 힘든 상황을 같이 한번 대화로서 나누고 싶다.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하늘. 나는 이 길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죽도록 믿지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또 자살이야? 경쟁자 한 명 또 줄었네. 경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 하던 애가 3등을 했다.
야, 너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대밖에 못 가잖아. 그렇게 애를 몰아붙이고 하니까. 이런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 심각해진 문제가 이렇게 해서 좌절해서 지금 자살하는 애들이 지금 1년에 5, 60명이 넘고 말이죠. 그 죽은 애들이 5, 60명이 됐다는 거는 죽으려고 시도해봤는 애들은 그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살은 첫째로 사회 내부 구조적 모순에 의한 필연적인 현상 같습니다. 당시의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도 이렇게 교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던 차. 먼저 그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의 그 필요성이랄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지금 우리 교육을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그 책임을 저희 교사들에게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단결할 수밖에 없고 그 단결할 수 있는 것이 자주적인 교사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인지교육 하자는데 자정연금 웬 말이냐? 인지교육 하자는데 자정연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법에 위반되는 단체를 해산하고 그 단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교사들을 징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불법 단체를 탈피하여 평생을 바쳐온 교직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권유하는 것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 결성준비위원회가 내일 결성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한양대학교 주변에는 오늘부터 정사복 경찰 800여 명이 집중 배치돼서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문교부는 전국 교직원 노조 가입교사 가운데 오늘까지 99명이 파면되고 82명이 해임됐으며 아직까지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4,322명의 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또는 해임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새끼들! 얘 그만 들어와! 다 잘리고 싶어! 아니 근데 이렇게 막아놓은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 점심때만 입가 나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많이 드세요. 문교부 장관입니다. 교육의 문제를 노조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직 단체로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거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대화는 광범하게 현재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놓고 함께 걱정을 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개선이나 교원들의 근무 여건의 개선. 학력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가 암기력 좋은 사람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부 암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다음 가수를 소개해 주세요. 윤신혜 씨. 공부합시다.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느 만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빨리 재생시키는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는 이 코사인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정석 139페이지 어메다였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영어 단어를 암기합니다. 분 37초 꼴이 됩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씩만 덜 쓰거나 못 쓰면 툭 10점이 떨어집니다. 거꾸로 10점이 되는 건 뭐 간단하게 올라갑니다. 무언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영렬이는 버스 안에서마저 단어장을 펼쳐들었습니다. 올해는 헌법 소원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애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헌법 소원 써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헌법 소원 나왔어요. 사교육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시험이에요. 예상이 실제로 가능했어요. 머루랑 다래랑 이리와 밑줄 쫙 청산의 살리로다. 교과서 잘 따르는 순서대로 전 국민을 일렬로 세워 어느 날 입시 보는 날. 세상에 이렇게 경직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뭐냐? 교육의 획일화, 획일성, 꽃같이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학력고사에 대한 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니까 그 학력고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김정명이 발표할 주제는 2000년대와 우리의 역할입니다. 2000년대의 주역이라는 우리 청소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사회 속에서 지금부터 창조라는 능력을 길러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에 가서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 했을 때는 남의 나라, 모방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된다. 창조하는 인재를 우리는 길러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먼 날 우리들의 미래를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봐요. 21세기 꿈결 같은 날들을 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디딜 21세기의 한국은 학벌보다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 쉽게 번 돈보다 땀 흘려 번 돈이 더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대학 가야 돼. 전자어록을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 대학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정말 앞으로 이 나라의 그 지도적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냈을 때 가장 잘 가려낼 수 있느냐. 사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이거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제도는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이런만 해도 말씀이죠. 대학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대입시를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과정과 거기서 창의성을 중시하자. 그래야 그 학생이 대학 가서 이수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첫 출발은 우리가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으니까 첫 출발이 사실은 미국의 SAT를 어떻게 보면 모델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우리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우선 시험 과목도 적고 문제도 암기 위주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 말씀드렸던 거 SAT, 그건 Scholastic Aptitude Test.
그러니까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그 위주이죠. 뭐가 읽고 그거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예. 그런 시험이에요. 대학 공부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 평가. 박도순 교수님,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번에 개혁안을 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교육과정의 문제하고 교과서의 문제 이게 조금 혼동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수능의 아버지가 맞으세요? 글쎄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처음 개발하는 데부터 참여를 해서 거의 최근까지 관여를 해왔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의 내용이 그런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입학 시험 자체가 최대한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적으로 언어와 수리탐구, 영어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등정신능력을 객관식으로 측정하는 시험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학 수학 능력이 뭐냐? 교수가 얘기를 할 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2가지가 포함된 대학 교육 적성 시험이라는 걸 보겠다. 지금 생각하건대 한 94년부터는 이것이 이렇게 계획된 것이 시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요, 여지껏 이 시험 문제가요,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하고요,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요,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껏 보았던 시험은 암기 위주의 시험인데요. 오늘 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양하게 폭넓게 공부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간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기억이 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전혀 기억 안 나죠. 첫 그 실험 평가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완전 허탈해하면서 막 엄청 웃었어요. 우리가 야 이게 무슨 시험이야 하면서 이거 IQ 테스트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시험과는 너무나 이제 경향도 달랐고 문제 양식도 달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수학능력고사라는 새로운 입시 제도로 인해서 그 일반 수험생들도 다방면의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금년에 수능 시험이 채택이 되면서 학습 참고서의 판매량이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논리 시리즈라는 교양서적, 또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그런 어려운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랭킹됐다고 하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독서 수준이 교양도서로 쏠렸고 높아졌다. 그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놀래야 놀자 알지요. 그 당시에 많이들 보던 책이고 그거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게다가 첫 시험이 여름이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만만치가 않았었죠. 우리는 엄마들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라고요?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이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94학년도 제1차 대학 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가 시작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셀리를 그림에서 고르세요. 기억나요. 이게 맨 앞자리하고 맨 뒷자리하고 들리는 게 달라가지고 애들이 막 이거가 뭐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교실마다 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던 당시 이제 카세트 데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탁 위에 놓고선 틀어줬는데 기억에는 라디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가 잘 안 맞아서 뭐 지직거렸던 것도 있었고. 듣는 능력을 포함시킨 거는 대학에서 교수들을 앉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듣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평가가 처음부터 들어갔죠, 그거는. 자, 수능 1차 시험 담았는데 550 판명을 쓴다. 우파가 이제 저기 1,000원인데? 지금 다시 나가야 맞았다, 2번. 2번이 나올 수가 없다가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예상했던 거하고는 어땠어요? 예상했던 거하고는 거의 일치했어요. 그럼 문제가 좀 이상한 게 보지 않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랑 여기서 나온 문제랑 보면 좀 판이하게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교 방식대로 하면은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뽑았는데 별로 다시 보고 싶진 않은데 정말 그냥 휙휙휙 지나갔었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모자랐고 대부분인 여기 나와 있는 글이 다 처음 보는 지문들이거든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뭐 여기에 구조를 묻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뭐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 언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시험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대체로 그런 의견이지만은 이 수능 시험은 언어 영역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언어 영역 시험은 문항이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고 교과서 이외의 광범위한 자료를 사용해 문항이 만들어졌다. 29번처럼 서정적자의 공통적 태도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배운 일반적인 시의 원리를 바탕으로 화해의 세계를 열망한다 하는 부분을 잡아내면 되겠는데 정말 언제 어떤 경우 새로운 시를 보고도 우리는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깊이 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대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 시험이 뭐가 다른 거예요? 교육부 기자실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각 신문 기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라고. 근데 풀어보고 난 소감이 야 다르다. 그게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기억을 해서 대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오랜 경험을 통해서 대답하는 거. 지식이 탄생하는 과정과 거기 들어있는 창의성을 젤내니까 학력고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제가 32년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비고사,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중에 가장 좋은 시험은 초창기 수능입니다. 문제를 적중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 분포 과정 속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도입과 함께 교실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전승되지 않았을까? 또는 탈춤이 원래 발생하지 않았을까? May I come in? Yes. If Elizabeth the Queen of Do you believe that computers can do everything that men can do? and her crown over.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은 정규 수업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영어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한 학생이라도 더 발표를 시킬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쓴다. 첫 수능을 딱 실시를 했는데 그때 기분이 혹시 어떠셨어요? 개발자로서. 사실 저는 그때 바로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었는지 그때 교육부에서 그 장관이 나보고 그거 틀림없이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을 하면 말썽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국내에 있으면 괜히 골치만 아프니까 차라리 미국 가서 한 1년 쉬다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 내일 모레죠. 2차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이번에 시험을 보시는 많은 수험생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시겠습니까? 시험 공부하다가 잠깐 나는데요. 1차 때보다 별로 안 떨리는 것 같은데요. 2차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2차를 잘 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는데 근데 1차는 너무 쉬웠다고 2차는 어렵게 나온다는 거야. 원래가 2번이 아니라 더 여러 번 보려고 계획을 했었죠. 원래는 그 시험 성적을 그냥 최소한도의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자리만 쓴다고 하면은 여러 번 보더라도 한 번 통과한 사람은 안 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당락을 정하는 자료로 쓰겠다고 하고 점수화를 하니까 설문함에 듣기 평가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거를 내용하였습니다. 석 달간 더 공부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학력이 향상됐을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난이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려웠지. 어려웠어요. 그때 반응들이 그러니까 반응들이 나빴지. 그래서 내가 곤욕도 치렀죠. 팩시밀리로 지금 2건이 들어왔는데 잠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인데요. 2번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했지만 1차 때보다 10점 가까이 떨어졌답니다. 시험을 치를 입장에서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시험을 한 번 보게 된다면 아마도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번 보는 바람에 이 학생의 경우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제 부모 입장에서는 2번의 기회를 주는 배려는 참 고마운데 1년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문항을 늘린다든가 그래서 실력이 좀 골고루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하도 막 그냥 이 시험 저 시험 있으니까 뭐 오리무중이에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2번씩 보게 하는 배려는 참 좋은데 네. 그것이 같이 이렇게 성적이 2개가 비슷해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가 너무 크고 하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 못 쳤으면 다음번에 치는 시험 쳐가지고 둘 중에 잘한 걸로 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이요. 참 죄송하지만은 학부모님들도 선진국형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 낭비다. 애들 2번 고생을 시키는 거다. 모든 사람이 2번 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없애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그에 관여하면서 느낀 생각은 입학전형 제도는 30%의 사람만 적극적으로 지지하려는 안이 나온다고 하면 매우 성공적인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입시 지옥이 사라지고 그리고 과외 공부가 없어진다.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교육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너와 나 함께 열어가는 에듀토피아 서울 이곳은 미래를 향한 에듀토피아 서울 너와 나 함께 열어가는 2차례 실시됐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95학년도 입시에서는 내년부터는 한 차례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9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 제도부터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년에는 대학 입시 제도가 대폭 바뀌게 됩니다. 99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특차 모집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2000학년도부터 2002학년도에는 2005학년도 수능이 2008학년도부터는 오는 2013학년도부터 새 입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 평가로 전환됩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또다시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어떤 정권이든지 들어서면 늘 입시제도를 손을 댄다고요. 입시제도에 대한 게 관심이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의견만 좀 들어서 하면 될 거라고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한다고. 안 바꾸는 사람이 있나요? 대입 제도에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사교육 시장은 커집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교육 시장 훨씬 커진다고. 교육이 이건 아닌데 현실은 교육의 중심에 입시가 서 있으니까 언젠가는 한 교육이 입시에서부터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대체 뭐더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협조가 필요합니다. 인명 구조 차량들이 줄 서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타석의 김봉현 오고 쳤습니다. 맞았습니다. 레프트 방면 큽니다. 레프트 쭉쭉 봤습니다. 레프트.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We want Messiah now. 그걸 깜빡 잊었습니다.